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통일정부 수립 노력과 지금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미소 군정의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조선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조선의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4개 나라가 한반도를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신탁 통치란 일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조선에 대하여 최대 5년까지 대신 통치하고 조선에게 자치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며 오보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좌우익 모두 신탁을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아일보의 기사가 잘못된 것이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은 한반도가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언제든지 스스로 통치하도록 해준다는 것임을 알게 된 좌익과 일부 우익들은 신탁 반대가 아닌 전반적인 내용은 인정하지만 신탁 통치는 안 된다는 총체적 지지 선언을 하였습니다. 반면 이승만, 김구 등과 같은 우익 세력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면서 좌우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근거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대하여 협의할 단체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민족 사이에서도 소련을 지지하는 세력과 미국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민족의 반역자들이었던 친일파들이 공산주의 반대를 외치면서 기존의 친일 세력과 항일 세력의 대립구도였던 한반도 정세가 한순간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친일파들로 하여금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좀처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심지어 이승만이 남한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수립하자며 정읍 발언을 하는 등 38선을 기준으로 분단된 국가가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읍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게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 홍해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 기관을 규정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1946년 6월 3일 정읍 발언. 분단 국가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중도 좌파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의 김규식 등 중도파 세력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좌우 합작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946년 7월 좌우 합작위원회를 결성하고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과 미소 공동위원회 회의 속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극우 집단과 극좌 집단 모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여운형이 암살당하였으며 미국이 지원해주기로 한 약속을 철회하면서 좌우 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2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도 1차 회의에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에 맞게 선거구를 정하기로 결정하고 한반도의 인구 비율을 조사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한반도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지금도 한반도의 지형을 살펴보면 국토 면적은 북한이 남한보다 크지만 인구수는 남한이 북한보다 많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남은 인구가 많은 대신 이북은 땅이 넓었기 때문에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를 하게 될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부가 수립될 것을 우려한 소련의 반대로 38선 이북 지역은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먼저 실시할 것을 결정했고, 이승만 등의 일부 우익 세력들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분단국가 건설을 반대한 김구, 김규식 등의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반대하며 북측에 협상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측의 김일성, 김두봉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1948년 4월 19일 평양에서 38선 이남 대표로 김구, 김규식, 38선 이북 대표로 김일성, 김두봉이 모여 남북 연석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소련과 미국 양군 모두 철수할 것과 전국에서 총선을 실시하여 통일국가를 수립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점차 분단국가 수립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자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1948년 4월 제주도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도 4.3 사건의 시작입니다. 4.3 사건의 시작은 통일국가 수립을 주장하면서였습니다. 우익을 중심으로 남한만의 정부 수립이 추진되자 좌익 계열이 통일국가 수립을 주장하면서 제주도에서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활동을 보였습니다. 아직 정부가 세워지기 전이었던 4월에는 당시 38선 이북 지역에서 공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 종교적 탄압을 받은 기독교인들, 특히 평안도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부를 누린 사람들이 38선 이북의 공산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38선 이남으로 내려와 있었는데요. 삶의 터전을 잃고 내려온 반공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4.3 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정부 수립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4.3 사건에 대하여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구성되면서 이승만은 제주도에 군대를 파견하여 4.3 사건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4.3 사건은 공산주의에 대한 탄압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보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없는 수많은 시민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4.3 사건 진압 과정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여수 순천 10.19 사건입니다. 4.3 사건을 군부대를 통해 진압하고자 제주도로 갈 것을 지시하였지만 여수 순천에 있던 14연대가 이를 거부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여수 순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군대 토벌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반란군 중 일부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38선 이남에서는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사람들, 그리고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사람들 등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사회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좌익이 옳다, 우익이 옳다라는 이념에 대한 판단보다 당시 한반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 등의 잘못 등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부 수립 과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처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결국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남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50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단독 정부 수립은 분단의 시작이라며 동의하지 않은 김구, 김규식 등의 남북 협상파들은 총선에 불참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임기 2년의 재헌국회의 의원들이 선출되었고 이들이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통령 중심제에 기초한 민주공화정 체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에 공식적인 국가가 생겨났습니다.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바로 한 달 뒤인 9월 9일 38선 이북에서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세워졌지만 유엔은 38선 이남의 대한민국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습니다. 각 정부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정부 수립 이전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정부 수립 이전부터 38선 이북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정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시절
38선 이북은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부유한 지주층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가져가고 이를 다시 무상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땅의 크기를 5정보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를 토지개혁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여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야 농민들을 위한 지원이 시도되었습니다. 아직 38선 이남에서는 1948년까지도 일제강점기 재산을 갖고 있던 친일파 및 일부 지주들이 그대로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남한 정부는 농지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지개혁은 38선 이북에서의 토지개혁과는 달리 토지 소유를 3정보로 제한하고 땅을 돈을 주고 사서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 친일파 처단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반민특위라고 불리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친일파 숙청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지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 정부는 친일 관리들을 등용하고 지금은 친일파 처단보다 공산주의자 처단이 중요하다며 반공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일제시대 친일 경찰들은 다시 주요 관직들을 차지하게 되었고 오히려 반민특위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친일 세력의 테러로 반민특위는 해체되었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의 숙제인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반민특위 활동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 1948년 12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1949년부터 활동 개시, 친일파 7,000명 선정, 이승만의 특별담화 발표, 1949년 6월 6일 친일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 해방 직후 한반도는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회주의를 비판하거나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통일국가라는 민족적 과제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실시한 다른 방향의 국가 건설의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반도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과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항상 안내해드리는 것처럼 오늘 수업 내용을 노트에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3단원부터는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먼저 정리해보고 정리한 내용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보충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수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시작된 6.25 전쟁, 즉 한국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